안녕하십니까, 진중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태섭입니다. 예, 선우포럼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대 대선의 후보로 뛰고 계신 김동연 부총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김동연 부총리 모시고요. 출마의 포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우리 부총리께서 보시는 한국의 문제점,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 그리고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그 계획들, 공약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를 결심하셨는데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왜 내가 대선에 나가게 됐는지, 어떻게 결심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동기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이 아니죠. 그냥 뭐 초입이니까 간단하게 저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같이 가서 어떤 당에 어떤 후보가 돼도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없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이 판을 좀 바꿔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 뭐 부총리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살아오신 궤적 이력 같은 걸 한번 간단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덕수상고 출신이시죠? 예. 옛날에 그 덕수상고라는 게 왜 공부를 엄청 잘하는데 집에 이제 돈이 없거나 이러는 학생들이 많이 가던 학교였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갈 적에는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는데 그때 좀 형편이 어려운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졸업반이 많이 상업학교를 왔었고 그때 저희 덕수상고는 전국의 지방 중학교에서 많이 와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죠. 제 그 이력서는 만 25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25살에 이제 공무원 이제 사무관으로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이력이 제 이력서에 빼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저는 이력서에 나오지 않는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서 속에 있는 학력, 경력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력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좌절과 실패와 열정과 여러 가지들 그런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5살에 공무원 시작하기 전에 저는 8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했습니다. 상업학교 졸업하고 은행을 들어갔었고요. 은행을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이력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어린 시절 어려웠던 시절 또 힘들었던 시절의 그 좌절, 열등감 또 그런 속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뭐 이력보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패골이 어떤 기득권 카르텔과도 관련이 없는 또 그런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노력했던 면에서 이제 그 깨끗함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을 해본 어떤 실천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34년 했습니다. 대학 총장을 2년 반 했고요. 공직생활 중이긴 합니다만은 국제기구에서 3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국제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런 속에서 실제로 일을 해보면서 어떻게 해야 일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실천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실패와 좌절이 그 이력서에 쓰여지지 않은 게 있다. 삶은 그것으로 또 오히려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특별하게 좌절이나 실패 이런 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쭉 그 어렸을 때 조금 그 가난으로 인한 어떤 열등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는 그 이후에는 쭉 그 성공의 가도를 달리신 거 아니셨나? 공무원 신화거든요. 네, 쫙 네, 아래로부터 올라가가지고 사실 실력을 인정받아서 자기 실력만으로 부총리까지 올라갔다는 일종의 신화로 통하고 오히려 있거든요. 신화로 느껴지거든요. 뭐 자전하신 적 없는 것 같은데. 좋은 것들이 늘 그렇게 이력서에 나와 있고 뭐 언론에 나와서 그렇겠죠. 과장 때는 방패 경험도 했었고요. 국장 때는 좋은 경로를 걷고 있다가 갑자기 그 뭐라고 할까요?
유배도 가봤고요. 물론 뭐 이런 것들은 안정된 직장 속에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실패는 느껴지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생활 하면서 크게 두 번의 실패를 저는 맛봤다고 제 책에서 썼습니다.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 때 비전 2030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역시 비슷한 시도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패와 좌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게 어떤 실패나 좌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직생활 후반반 20년 동안에 제가 견지했던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좌절을 겪었던 것들이 있지요. 물론 뭐 그거 말고도 소소하게 그 이력서나 또는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하나 아주 재밌는 실패담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네. 이것도 뭐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은행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 다니면서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해 고시 공부 잘 하고 시험을 보는데 2차 시험을 봤어요. 뭐 2차는 우리 저 금융께서 너무 잘 아시는 논술역인데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을 보는데 나흘 동안 봅니다. 하루에 2과목씩. 둘째 날 세 번째 과목에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는데 정말 자신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뭐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갈 적에 시험관이 다 두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은 머리에 솜 얹으라고 답안지를 다 걷었거든요. 너무 제가 잘했다는 흥분감에 제가 그 답안지를 가방에 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꿈에 나올 얘기들인데. 네, 그래서 평생. 점심을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이거는 이 과목 수석이다. 네. 점심 먹고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네 답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냐고 하면서 가방을 했더니 제 가방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시험 주관했던 그땐 총무처였는데 총무처에서는 이 부정행위자다는 거예요. 나가 써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부정행위라면 5년간 공무원 자격 금지입니다. 응시 제한이죠. 그래서 제가 했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20페이지 논술 답안지인데 첫 장에 이 초안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갱지로. 거기에다 초안 쓴 걸 쭉 보고 들려보더니 이게 부정행위는 아니고 실세권하는 거를 인정을 해줘가지고 5년 자격 제한은 안 했는데 대신에 쫓겨났어요. 그때 그 시험 장소가 서울의 한성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한성대 제가 비탈길 내려면서 울면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야, 그건 정말 나중에 꿈도 꾸셨겠네요. 네. 그때 엄청난.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직장 생활 했었고 그때 아마 제가 대학교 야간대학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딴에는 피땀 흘려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성적을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첫날 2과목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아마 그 과목에서 실격을 안 당했더라면은 그 이후 과목은 제가 관학만 면했더라면은 합격할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그런 실패도. 실패담이라기보다는 실수담이시네요. 이제 부총리 시절에는 이제 종종 신문 지면을 장식했던 게 이 정권의 이제 실세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게 충돌하는 장면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문제가 됐던 겁니까?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었던가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그 대학 총장 하는데 이제 부총리 제의가 왔었고 제가 처음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비전 2030 얘기를 하면서 그게 우리 캠프의 거의 바이블이었는데 그 저자가 김 총장 아니었냐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가서 여러 가지 사안을 붙였는데 가장 크게 부딪혔던 거는 지금 우리 진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포함한 소득주 성장. 아주 제가 제일 세게 이제 부딪혔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대책 가지고도 크게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해에 있었던 그 세금 인상 문제 가지고도 저하고 충돌이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주장했던 혁신 성장 그걸 가지고 이제 당시 청와대 안에서는 그렇게 좀 시큰둥하게 생각을 하면서 발목을 잡는 일도 있었죠. 그렇지만 제일 컸던 거는 아무래도 소득주 성장이 제일 컸습니다.
보시기에는 이제 그 문제가 뭐 지금까지 뭐 개선된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 대충 그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무슨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제학적인 결정을 내린다라기보다도 상당 모든 결정 자체가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문제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밖에서 보기에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해쳤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머리나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만약에 그 정책이 맞는 방향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무리 좋은 판단을 내리고 좋은 자원을 갖다 붙여서 이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도 성공할 수 있는 정책 요건에 반이 안 됩니다. 나머지 반 이상은 국민과 시장과의 소통과 이 공감대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머리가 너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로는 경제 이론이나 어떤 현실로 봐서도 이 현상과 문제와 그 해법에 있어서 굉장히 좁은 시야로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성으로는 일관되게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런 정도 특징? 네. 저 방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참 공감이 가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이 법조인이니까 검찰개혁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번 정부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개혁한다고 쭉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청와대 안에 분위기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첫째로는 그 비전과 철학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조성이나 검찰개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서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하냐가 중요해요. 검찰개혁도 여러 가지 논란 이슈가 있겠지만 예컨대 권력의 분산이라든지 상호 균형이라든지 어떤 민주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왜 하는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문제 있죠.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라도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약한 나무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걸 성공하기 위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의 일머리, 지금 우리 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것을 어느 정도 어떤 속도로 어떤 스피드로 관련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또는 설득하면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최저임금 인상은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검찰개혁 해야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과 오류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거 자체가 마치 나쁜 방향 내지는 그 내용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비판을 과거 보수 정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보수 정권은 그보다 더 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수를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보게 되면 이제 뭐 진보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슬로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슬로건으로 이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까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관계없고 일단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대한민국 금기객이라는 책에서 이제 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기획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네, 기회복지국가. 네. 기회복지국가라고 하셨는데, 뭐, 국가 찬스? 아빠 찬스? 국가 찬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그 대통령이 되시면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싶은지. 제가 이제 지금 대선판을 보면서 너무나 혼탁하고 막말에 네거티브에 정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되겠냐는 개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책 논쟁을 해야 되겠다. 정책 논쟁 부자 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세 분은
아주 수 높으신 분들이니까요. 저희 아는 거 없습니다. 저는 정책은 아까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느냐. 예컨대 지금 대선 후보들 나와 있는 사람들의 정책이나 공약 내용을 이름 가리고 바꿔치기를 해도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그 정책의 뿌리를 이루는 그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죠. 예컨대 주택 공급을 100만 원을 하겠다, 280만 원을 하겠다,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정책의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건설하고 싶은 나라는 무엇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승자 독식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득권을 깨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댐이 물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 물은 기회의 물입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의 그 댐을 허물어서 그 안에 거친 기회가 강물처럼 막 범람해서 우리 사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기회는, 더 많은 기회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더 고른 기회는 우리 사회의 어떤 포용과 상생을 추구하는 여러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또 관념적으로 들릴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득권 깨자, 철밥통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시험 한 번 붙은 걸로 평생의 철밥통이 보장이 되고 자격증 하나 딴 걸로 그 평생을 잘 살고 또는 그만두고도 전관 예우받고 하는 철밥통 깨야 되는 것이죠. 공무원 제도 바꿔야 됩니다. 저는 고시제도부터 바꾸자고 주장했었고요. 또 왜 다는 아니지만 사범학교나 교육대학을 와야지만 선생이 된지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나와도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순혈주의. 저는 그것을 뭉치면 산다라고 하는 금길 깨자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익을 편취하고 자기 하는 자리를 그만두고도 그런 걸 누리는지. 원래 대장동 사건 같은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정책의 패키지는 뭐 수없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그래서 기득권의 댐을 허물어서 기회가 가물처럼 넘치는 나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이제 크게 그 말로 다 포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없애겠다. 좀 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정치 체제를 개편하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사실 핵심이라는 게 좀 능력 없는 두 정당이 그렇습니다. 그럼 기득권을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표까지 지금 독점 그렇죠. 빼앗아 가고 네, 있고 그래서 난 저 사람들 찍고 싶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지금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기득권의 가장 전형적인 곳이 정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 정치 시장이거든요. 국민들로 하여금 그 기존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정당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게 하는 그 기득권 구조. 그걸 깨는 것이 아주 핵심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그 아까 뭐 철밥통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거 하태경은 하태경 후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3%를 잘라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죠? 3%, 제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이제 예. 저성과자 3% 잘라내고 뭐 계속 바꾸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 의원께서 국회의원의 공직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아마 그 취지는 뭐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서는 안 되죠. 공직은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는데요. 예컨대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직업의 안정성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관리 능력 갖춰야 되는 훈련도 쌓아야 되고 자기 정체로 승부를 해야 되고 안 되면 중간에 퇴출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그 공무원들은 직업 안정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는 그 공무원으로 가는 트랙을 두루 나누자. 그래서 하나는 전문적으로 가는 분들, 이분들은 계속 거기서 자기 실력 쌓고 딴 데 많이 옮길 필요도 없어요. 지금 검사들 1년에 한 번씩 옮기고요. 저희가 있던 기자 같은데 1년 반이면 옮깁니다. 좀 알만하면 다 옮겨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전문성 있게 쭉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뭐 호봉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출액은 지금 안전을 깨는 것이죠. 거기는 치열한 경쟁과 그다음에 자기 한 일에 책임을 지게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제도자를 바꿔야 되고요. 공무원 충원 제도도 바꿔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 제도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은 고시 제도나 799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시험 과목을 보는 동질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그 조직 속에서 사회화가 돼요. 다 같이 확신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충원 채널을 아주 다양화시켜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하는 식으로 완전히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2030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진 게 이 정규직 노동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대기업 노동자들이고 그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민노총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주자들이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민노총을 막 해체하겠다, 때려잡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민주노총의 특정 부분이 어느 정도 기득권화 되어 있는 건 네,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뭔가 개혁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대기업 노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득권 아주 철옹성 같은 기득권화가 됐죠. 그래서 그걸 이제 깨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득권들을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깨야 돼라고 얘기해서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진영 금기 깨기를 주장했었거든요. 우리 사회 사회적 대타협 또는 작은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교육 정책이 다 똑같은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깰 수 있는 금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작던 크던 어떤 사회적 타협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대기업 노조에 대한 그런 금기나 기득권을 깨려면은 그 반대편인 사용주나 대기업이나 재벌 쪽에서 갖고 있는 금기를 같이 깨야 된다는 것을 서로 간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영어 표현 쓰셔서 딜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은 손가락질해서 진보가 보수 보고 니네 갖고 있는 금기를 깨라. 거꾸로, 보수가 진보 금기를 깨라서는 안 되고요. 각자의 금기를 깬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이 의식으로 봐서는 그런 걸 하는 쪽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지지와 표가 물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김종인 전 위원장님 오셨을 때 말씀하시기에 그 민주노총을 무슨 재간으로 때려부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동법 전체에 대한 개혁들이 필요한 때다. 산업 그 자본주의 초반에 만들어졌던 그런 노동법이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제 고쳐지지 않고서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기사 하나가 그 저희가 이제 많이 그 노동 시장이 유연화되면서 그 파견 업체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그 이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된 노동자들한테 그 업체한테 주는 봉급이 월 300이면 파견 노동자한테 가는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또 그러니까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 그 라이더 유니온에 계신 그 부위원장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도 그 노동자성 인정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노동 시장이나 노동자성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철학이나 방향, 정책 방향 이런 게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소개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네. 문제겠죠. 그 아까 김정인 박사님 오셔서 했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이 문제가 구조적이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 쾌도 낱맛이로 해결 안 될 겁니다. 길게 보고 일관되게 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 간에 그런 식으로 자기 금기를 깨는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의 형태가 너무 바뀌고 있어서 지금의 그 노동의 그 어떤 규범이나 이 내용을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플랫폼 노동자, 기획 노동자, 앞으로 이제 AI나 이제 뭐 4차 산업 발전을 함에 따라 그런 게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그런 움직임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재정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총리 할 적에 IMF 총회 가면은 핵심 재무장관들이 한 수영 모여서 회의에 꼭 빠지 않는 주제가 일의 미래입니다. Future of Work이거든요.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단순히 노동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과 경제 자체를 바꾸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문제입니다.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일부 분들이 그거를 전혀 다른 그 내용으로 이렇게 도색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적어도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되시는 분은 정말로 한 자기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뭘 주겠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비전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고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적에 폭탄 돌리기 또는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아까 기본소득을 다른 색깔로 도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포퓰리즘, 또 극단적 그 정치적 양극화,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읽은 책이죠. 어떻게 민주주의가 망하는 건가요? 그 책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가 될 겁니다. 왜 이 적법하게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망하게 하느냐 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요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IMF 얘기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때부터 기재부에 계속 계셨었던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 공무원 아닙니까?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네, 공무원 시작부터 기재부의 전신이 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제가 청와대 3번 근무한 것도 있고 합니다만 전 공무원 경력이 기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그 혁신 성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좀 갈등을 일으키셨던 그 내용 중에 그 부동산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후보님과 같은 의견이기는 한데 그 내용에 보니까 그 모험 자본의 확대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한 35쪽쯤에 제가 그거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 모험 자본 확대를 주장하셨었구나. 이제 그때서 좀 알았는데 이 모험 자본의 확대라고 하는 게 이제 IMF 이후에 저희가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그런 사모펀드들의 법도 제정이 되고 이렇게 확대가 됐었잖아요. 사모펀드 시장들이. 근데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전 처음 그 자본시장법 통과 때서부터 좀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었던 입장이거든요. 그런 편에 있었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이 그 1조 단위가 넘는 그런 큰 대형 사모펀드 비리도 있었고 그 외에 언론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제가 상담도 몇 차례 했지만 크고 작은 그런 사모펀드의 그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빈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변호사님 말씀이니까 참 눈이 밝으시네요. 그 35쪽, 저는 뭐 페이지는 모르겠어요. 그 모험 자본 공부까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부총리가 되기 전에 대통령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통한 적도 없습니다. 부총리로 지명을 받고 인사청문회 하게 한 일주일 전에 처음 만났어요. 그것도 저희가 그때 추경을 편성하고 있어서 저는 그때 이제 지명자의 자격이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대통령께 보고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와서 대통령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 너무나 어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연락해서 이거 회의하기 전에 대통령 좀 잠깐 뵈야 되겠다 했더니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을 만난 게 지명되고 나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하고 뭐 일종의 독대를 하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제는 제가 제 책임하에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청문회에 가서 소신껏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주 성장이 이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에 모든 걸 덮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사실 그랬어요, 그때요.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혁신성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정기적으로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장에서부터 제가 혁신성장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청문회 자리에서 소득주 성장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걸 사람 중심 투자라는 말로 바꿨어요. 저는 소득주 성장하는 말 자체가 주는 그 어떤 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취임하자마자 혁신성장에 대한 걸 많은 걸 제가 이렇게
정책을 추진했고 그중에 모험 자본 공급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기술 투자 확대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 또는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얘기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상업펀드는 좀 다른 얘기예요. 상업펀드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를 바뀐 게 2015년입니다. 그때 금융에서 그런 조치를 했었죠. 그리고 라임이 1호 맞습니다. 1호로 등록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저도 보니까 뭐 제가 퇴임한 이유긴 합니다만 라임은 제가 보기에 금융당국에서 이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같아요.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를 쳤고요. 그래서 5,500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라임은 그 폰지 사기로 맞습니다. 넘어가는데 중간에 금융당국이 전혀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고 역할을 그렇습니다. 못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같습니다. 라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금융당국의 그 관리 소홀과 미흡이 원인이었었고 이제 두 번째 옵티머스는 이제 그 애초부터 그 사기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험 자본의 그 어떤 정책하고 연결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건들의 그 유력 정치인이나 또는 법조인이나 이런 기득권들이 그 뭐라고 할까요? 관여돼 가지고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서의 비슷한 유행이 지금 대장동이나 또는 부산의 LCT로 나타났거든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혁신성장으로 인한 혁신성장의 어떤 정책의 추진으로 인한 뭐 후유증이나 문제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 또는 그 어떤 사기에 대한 사전 적발 보다 뿌리 깊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정치권 전직 사법계에 계신 분들 등등 이런 분들의 어떤 기득권 카르텔의 움직임 거기에 또 고문으로 가는 많은 분들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이제 그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거. 네. 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격화되는 것들, 뭐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들은 20년 동안 계속 얘기해 온 거다. 그럼에도 모두 다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국민들의 그런 역동성 이런 에너지를 모으는 거를 정치가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그 대한민국 금기깨기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아래로부터의 반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공론화의 단위들을 말씀하시는 게 공론화위원회, 시민배심원, 시민의회, 온라인 정책 플랫폼 등들을 이제 논의체로 만들어서 이런 직접민주주의의 요소와 정당민주주의가 결합될 수 있는 융합민주주의들을 그 정치적인 아젠다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저는 보면서 만약에 조국 사태 이전이라면 굉장히 어떤 가슴 뛰는 그런 그 아젠다로 제가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 사회 이게 참여정부 시절에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됐었잖아요. 참여민주주의.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주의 2.0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문성근 씨도 뭐 100만 밀란인가라고 해서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정책 제안이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도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 조국 사태를 거쳐놓고 보니 이런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대단히 그 파시즘적 선동에 굉장히 취약하더라라는 거를 보면서 논의가 이런 아젠다 말씀하셨던 이런 아젠다가 실제로 그런 대중민주주의 또 파시즘적 선동에 취약할 수 있는 것 이것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첨가하자면은 근데 그걸 하던 사람들이 다 기득권화가 돼가지고 지금 조국을 옹호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도 사실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선호포럼 처음에 할 때 조건을 조국 사태 때 망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굉장히 질문이 간단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사실은.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쭉 설명하시면서 책에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부분부터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뒤에 질문은 이제 분명하고요. 왜 20년 동안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데 해결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깨려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에너지와 힘의 결집과 이런 것들의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에 뒤집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같은 얘기를, 그만큼 우리 기득권의 카르텔이 강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득권 카르텔을 깰 수 있는 거는 비기득권이에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못 깹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자기 머리 깎겠습니까? 제가 책에서 국회의원 선수 제한하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뭐 등등 주장을 했어요. 선거제도 바꾸자, 국회의원 선거법 바꾸자, 심지어는 개헌해서 5년 단임 대통령제도 바꾸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부 자기들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일들이에요. 국회의원이 못 깨죠. 공무원 연금개혁, 지난 정부에서 한번 했었죠. 좀 마일드하게. 이번 정부 못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공무원이 하고 있거든요. 국민연금개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소위 말하는 기득권의 어떤 카르텔 내에서는 절대 이거 못 갈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이어서 아래로부터의 반란 얘기를 했던 네.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아까 이제 파시즘으로까지 하는 얘기도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민주주의 무너진가 책에 보면은 민주주의가 뭐 이런 얘기죠. 전에는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망가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주의를 식별하는 잣대를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앞에 2개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민주주의의 규범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예를 들면. 규범과 법은 있지만은 자기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경쟁자를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 선거판을 보십시오. 선거판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잘 보진 않지만 토론 보면은 온통 증오와 분노와 혐오와 이것만 있거든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화를 내야 될까요? 국민이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자기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물론 그 뒤에 있는 두 개가 뭐 폭력성이라든지 또는 기본권의 제압 이런 그것도 다 해당이 돼요. 온라인으로 나타났고, 그렇습니다. 기본권 제한은 입법으로 맞습니다. 나타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딱 잣대에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혼동되는 부분은 그 같은 직접 민주주의가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일부 정치권과 빅스피커들이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알고리즘으로 추천받아가지고 확증 편향적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어떤 시도 내지는 구도도 있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모습을 띠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돼서 아주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는 철학을 얘기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회, 기득권 깨기 이런 철학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추격경제 깨자, 세습경제 깨자, 거품경제 깨자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중요한 건 그럼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는 얘기를 저는 2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누자고 했습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헌, 선거법, 정당제도 이런 것들이죠. 권력 나누자는 얘기는 권력기관에 대한 특권 해체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진 작가님이 했던 프로에 했더니 거기 한 분이 기재부 특권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동의했습니다. 권력기관이니까 뭐 검찰, 경찰, 뭐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행정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기재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누워 침 뱉기가 앞서서 저도 반성할 점이 많이 있겠죠. 모피아라고. 네, 모피아. 네. 제가
예산 실장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쪽에서 범접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이거 언젠간 이 진입장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질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각국의 예산 의사결정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은 선진국은 자세하게 분석이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개도국에 대한 조사도 되어 있습니다. 인도라든지 자세히 되어 있어요. 나오미 케이딘이라고 하는 학자는 개발도상국의 예산 결정 시스템을 분석을 했어요. 유일하게 없는 데가 한국이에요. 그만큼 재정 의사결정의 독립관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경고를 했어요. 이거 언젠가 깨질 거다. 언젠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실력 갖추고 투명하게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존도 깨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질문하신 아래로부터 반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민회의 얘기도 했었고요. 시민자매 플랫폼도 얘기를 했었고요. 대배심 제도도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걱정되는 바가 심히 크지만 빨리 이 제도를 만들고 아주 투명하게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용 또는 악용하는 거라든지 또는 어떤 빅스피커들이 이걸 막 확대해서 막 이렇게 마이크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런데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도식화를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되게 케인즈주의와 하이에크주의와 그 다음에 슈페터리언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보통 이 정부 사람들은 약간 케인즈주의 흉내를 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사람들은 주로 하이에크 모든 걸 규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기업에 맡기자라고 하는 거고 우리 부총리께서는 약간 슈페터리언 혁신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그거랑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보면은 국가가 들어와가지고 돈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미 시장에서 벌어진 불평등 해소한다 이런 발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아까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온 부분이 이제 김성애 소장인데 그분은 맨날 기재부 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왜 그러나 근데 그 대부분 뭐냐면 기재부에서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100% 다 풀어야 되는데 왜 88%만 주냐 막 기재부 욕하는 데서 이제 그 맥락이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 경제 브레인으로 최백운 교수인가 그분이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한국은행을 해서 돈을 갖다 빵 찍어내가지고 풀게 되면은 지금 저금한 사람들, 저축해놓은 사람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분배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돈을 뿌려서 그렇죠. 결국 누구한테 주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뭐 통합위원회인가 거기 이제 민중 금통위, 대표가 네. 들어가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MMT론도 아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를? 글쎄요, 이제 특정인 성원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관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특정인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막 비판하는 걸 잘 하지를 못하는데, 어불성설이죠. 네. 그, 미국과 같이 자기들이 통화를 발행해서, 어떤 국제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기축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를 꼽으면 예컨대 미국일 거예요. 달러 찍어도 됩니다. 일본도 좀 그렇지 않나요? 일본도 뭐 물론 기통화국이 아베노믹스니 예, 뭐 그 엔 하나, 저 유로 하나, 중국 위엔화가 그걸 하려고 무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부처님한테 많이 요청을 하려 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기축통화국은 미국이죠. 대한민국은 그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돈을 발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통화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화폐 개혁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통화를 찍게 됐을 때에 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시장에 돈의 유동성이 풀리는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물론 그 취지가 어떤 걸 하는 건 알겠는데 제가 볼 적에는 뭐 그리고 글쎄요. 국제적으로도 신뢰가 완전 떨어지는 거죠. 예, 그 예, 진짜 떨어지는 것이죠. 한 100배 풀면 임금도 100배로 그러니까 올릴 게 이재명 후보가 아니잖아요. 하는 식이 되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도 돈을 마련해. 그게 이제 임대주택을 팔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현금을 마련한 다음에 그걸 갖다 정치적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 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을 공급하는데 공공의 역할도 크게 할 필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실천 가능성 문제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또는 정부가 조세 채권을 담보로 해서 어떤 국채를 발행해서 그냥 국채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예컨대 토지 임대부 공공
분양 내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세웠다고 쳐보시자고요. 돈을 찍어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집공급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아주 실현 가능하고 거기에 더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정에서 지금 600조 정부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100조 정도를 쓰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어딘가 100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는 돈 줄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걷거나. 뭐 하나 더 있겠어요. 국채 발행한 방법. 국채는 일단 빼버리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를 들어 세금을 더 걷겠습니다. 또 뭐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했을 적에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하는 건지를 얘기해야 돼요. 이 돈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그 설명과 이해와 합의를 봐야 됩니다. 물론 100% 하면 보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으로는 그런데 우리부터 허리띠 졸라매겠습니다. 우리 예산부터 예컨대 구조조정해서 30조를 끌어내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중에 뭐 어느 정도 해서 20조 만들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50조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이 대안들은 제가 볼 때 대부분이 포퓰리즘, 퍼주기, 그 다음에 표 교환 내표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이 그 돈으로 쇠고기하고 돼지고기 사 먹는 걸로 가슴이 뭉클했다고. 예, 제가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나. 아니, 왜 어려워? 갑자기 긴장. 아니, 저기 부총리까지 하시고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이 책 보면서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대통령 후보를 나서셔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면은 이 외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특히 미중 간의 대립이 아주 격화되고 있고 또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퍼드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저는 미중 사이에서 그 양자 태결의 문제를 이걸 보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뭘 해서 중국과는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친중해서 그렇게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우리가 오랜 동맹국이고 그 기조를 유지해야 되고 지금 신뢰협의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신뢰가 떨어져 있고요. 중국은 우리 제1의 경제 파트너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큰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라고 할까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외교가 추구하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모든 국제사회가 알게끔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민주주의, 인권, 기후 문제,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아무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따른 외교의 사례들을 계속 축적을 해나가서 다른 국가에서 볼 적에 한국은 분명한 원칙 가지고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마치 조금 압박하면 조금 압력을 넣으면 뭐가 바뀐다든지 따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아마 차기 정부에서 제1의 과제는 그와 같은 원칙 하에서 미국과의 신뢰관계의 돈독함과 중국과는 경제 파트너입니다. 경제 파트너로서 각자의 가치에 맞게끔 하는 원칙을 가지고 서로 간에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시급한 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을 우리는 보는 데 있어서 또는 중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을 하는 시도가 많았거든요. 이 자체를 철저히 불식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이 한일 문제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한 축이 되고요. 대북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층에서는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이제 이 정권은 뭐 주사파다. 그 다음에 이 정권은 친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 그 다음에 이런 비판 자체가 물론 이제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분명히 그 안에 이제 합리적 핵심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재명 또 후보는 뭐라고 그랬냐면 뭐 일본을 추월하자 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사람들 그래서 뭐 김어준이 얘기하는 이번 대선도 결국 한일전이다. 이렇게 지금 또 몰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웃는데 상당 부분 뭐 여기에 또 반대를 하게 되면 먹히니까 너 하는 토착 거죠. 외구야 뭐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일본 얘기하려면 굉장히 뭐 추월한다는 얘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뭐 제가 무슨 유튜브 준비하는데 뭐 좀 하려고 보면 다 일본 사람들이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뭐 일본을 이겼다는데 뭐 언제 이겼어?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이제 토착 외구가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논의 자체를 좀 꼬아버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은 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대북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이번 정부에서 지나치게 저 자세 또는 대북 관계로 인해서 외교 관계를 제대로 그 정립하지 못하고 흐트러뜨리는 그런 결과가 많이 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비핵화 문제라든지 또는 평화 공존의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일관되고 그리고 강단 있게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외교관계가 대북관계에서 꼬인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정과 분명 원칙의 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글쎄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